여기 19명의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자금을 마련해 보내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때로는 연설과 편지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김현일, 황해도 출신 농부, 미혼, 미국 맥코이 포로 수용소 차출. 에이전트 이종흥, 황해도 출신 판매원, 미혼, 미국 맥코이 포로 수용소 차출. 미국 전략 첩보국 OSS의 탑시크릿 문서에 봉인되어 이름도 얼굴도 알려질 수 없었던 숨은 영웅들. 당신들은 오늘부터 이름을 버린다. 조국을 위해 목숨도 버린다. YTN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집 기획 100년의 인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5편 작전명 넵코. 단결 제707 특수임무단 출신 국내 최고 대테러 훈련 전문가 마스터 최영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첩보 요원이자 대선배님 1945년 미국 전략첩보국 OSS의 한반도 침투작전인 넵코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현일, 이종흥, 알려질 수 없었던 숨은 영웅 두 분을 소개하는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극비로 진행된 작전명 넵코. 선발된 요원은 총 19명. 전원 한국인. 나라의 독립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던 것을 알지 못한 채 독립작전을 위한 고된 훈련에 기꺼이 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은 B, 또 다른 누군가는 G. 이들은 서로가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넵코 프로젝트에 제일 먼저 참여했고 가장 유명한 에이전트 A, 바로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회장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프로젝트를 위한 완벽한 리더 요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네브래스카에서 한인 청년 군인들과 함께 훈련받은 적이 있어요. 넵코 프로젝트에 필요한 총기와 도구를 사용하는데 능숙할 수 있었죠. 지난 2002년 최초로 넵코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집을 냈던 이화여대 사학과 정병준 교수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포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뜻깊었는데요. 그 후로 이제 20년 지나서 한인 포로였던 분들이 포상 받게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셨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동안 포상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포상 받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 한국과의 합동정보전이 필요했던 미국은 CIA의 전신인 OSS를 통해 특별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작전명 넵코에 참여했지만 모든 기록을 지워야 했던 대한인 첩보요원 이야기. 해금된 OSS 문건에도 자세한 신상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던 모든 것이 기록될 수 없었던 요원들의 이야기. 100년의 인연. 저 마스터 최영재와 함께 지금 만나러 가시죠.
인적이 드문 LA 근교. 산타 카탈리나 섬으로 19명의 요원들이 비밀스럽게 상륙합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비밀 유지 각서부터 써내려갑니다. 이 섬에 대해 고한빈 전쟁기념관 대외협력실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섬을 OSS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고 상주민이 거의 없는 섬이었기 때문에 요원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도 매번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OSS 훈련소로 몇 년 동안 사용됐었고 해안에서 상륙하는 훈련과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훈련들도 동시에 받았고 그다음에 각종 폭파, 통신, 그다음에 선전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특이하게 후방 침투 요원들의 어떤 필수 덕목과도 같은 그 사보타지 기술, 그러니까 적진 후방에서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적의 역량을 끊임없이 줄이는 기술들에 대한 교육들도 받았다고 해요. 높고 험준한 산, 외부와 고립된 지형, 여러 개의 조가 곳곳에 흩어져 훈련을 받았지만 서로의 존재는 완벽하게 차단됐습니다. 훈련장에 간 분들은 다 암호명으로 불렀죠. 이게 이제 비밀 조직이니까 횡적인 연계는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한 조가 발각되더라도 다른 조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 다른 팀이 있으리라고 짐작은 하지만 누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고요. 그게 당연하죠. 아침 7시부터 체조와 구보 같은 체력 훈련이 시작되고 보충 훈련까지 마치면 새벽 1시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몇 킬로 러닝하고 몇백 미터 수영하고 사격 훈련하고 폭파 훈련하고 다 육체 훈련도 다 한 분들이에요. 아침 7시부터 시작된 훈련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라디오 훈련, 그러니까 통신 훈련도 받았습니다. 넵코 프로젝트에서는 한반도에 침투한 다음 일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집중 훈련을 했던 무선 통신. 통신은 무전기를 은닉해서 무전기를 숨겨서 가져간 다음에 연합군 본부로부터 미군 본부로부터 이런 식으로 작전을 수행하려고 지령을 받기 위한 것, 또 그들의 작전 성과를 연합군에 또 수시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여건을 만들었으니 앞으로 이렇게 작전을 하면 유리할 것이다라는 상황도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한꺼풀 더 넘어가면 일본군의 통신도 배웠는데 이건 사보타지랑 연결되는 거예요. 일본군의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단순하게 말하면 통신선을 차단하는 방법이고 사실 통신선을 물리적으로 끊는 거는 사실 수리가 쉬워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주파수로 부호만 알고 있는 상대를 불러내야 합니다. 상대는 다시 암호로 응답을 합니다. 이걸 빠르게 풀어내고 또다시 암호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넵코 프로젝트의 요원들은 대부분 1급 무전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전자교신 평균 속도가 미군 평균의 2배나 됐다고 합니다. 통신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선을 받고 보내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당 몇 자를 받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보내는 거를 분당 몇 자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퍼레이터, 라디오 오퍼레이터가 제일 중요하니까 학생들의 통신 훈련 기록을 이렇게 평가를 한 게 있어요. 통신, 수신, 발신, 분당 얼마 했다. 이번에는 해양 침투 훈련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을 통해 한반도에 침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무동력 보트를 어깨에 메고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든 다음 다시 조립해서 육지까지 침투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미국 CIA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제 Naval Penetration into Korea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작전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붙이는 거니까요. 한반도 침투 작전인데 이거는 잠수정을 타고 가는 겁니다. 10번을 보내면 그 중에서 7번 정도 성공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과장이고요. 30%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북한 저기 동해안 북한 잠수함, 다대포 북한 잠수정 오면 다 걸리잖아요. 지금 제가 당시 만들어진 잠수정을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잠수함 같기도 하고 물에 잠긴 배처럼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이 당시에 해상 침투 기술은 뭐 한 2가지 정도였을 것 같아요. 잠수정을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잠수정은 잠수함의 작은 형태인 거죠. 해안의 접안이 불가능해요. 백사장에 배를 갖다 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잠수 형태로 침투하는 경우에는 그 잠수정이 해안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한 다음에 거기 탑승했던 침투 요원들이 잠수복 차림으로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몇백 미터는 수영하는 거죠. 상당히 안전한 방식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사람 한 명을 발견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제작된 침투형 잠수정으로 실전 훈련을 이어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격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가, 농부, 상인, 직장인으로 살았던 이들이라 총을 쏘는 방법은커녕 제대로 만져본 적도 없는 민간인입니다. 대체로 미군의 총기를 직접 받아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미 증언으로 알려진 바는 미군의 총기와 미군의 무전기 등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OSS가 제공했던 미제 장비를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미군의 보유 장비였지만 미군의 주력 장비가 아니었던 것 중심으로 좀 무장을 한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총기 명칭으로 치면은 이제 M1903 소총이 있었고요. M1941 존슨 소총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무기들을 일본군에게 노획당했을 때 일본군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미군이 참전했다가 아니라 얘네는 어디 군대지? 라고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해요. 이거는 사실 현대 특수부대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요원이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혹은 이제 총을 흘렸을 때, 총을 적진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을 때. 네, 이 총은 저도 아는 겁니다. 본 적이 있고 생소한 총이지만 이 총이 아주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동도 굉장히 셀 거고 그 화약 양이 정확하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쏘는 사수의 입장에서는 다루기 힘든 총입니다. 일단 목각으로 돼 있는데 장총인데 이게 조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 만지는 사람들은 좀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할 거고 숙달하기까지 아마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날아가는 물체를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사격 실력을 갖췄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개인 능력도 뛰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죠. 굉장히 고됐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TNT 폭파, 나침반 사용, 암호 해독, 지도 작성, 공중 폭파, 지뢰 설치, 자동차 엔진 파손법까지. 이 정도면 007 요원인데요. 사보타지 기술, 그러니까 적진 후방에서 적에게 들키지 않고 적의 역량을 끊임없이 줄이는 기술들, 대표적으로 뭐 가장 재밌게 언급되는 것들이 보다 자동차 엔진을 이제 파괴하는 방법들. 이게 사실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 이제 기름 넣는 부분에 모래를 넣으면 돼요. 고운 모래가 그 연료통에 들어가면은 엔진이 바로 고장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정말 저렴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군사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현대전에서 사용한다는 사보타지도 훈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뭐 요원들도 더 리크루트하고 그리고 사람들 조직하고 그래서 정보 수집해서 보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들여오고 세력을 더 키우게 되면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여기서 사보타지라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건 전투를 하는 부대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유일한 선생 같은 분이 50이었거든요. 네? 50세요? 유일한 선생이랑 같이 훈련을 받은 분들은 뭐 변일서, 차진주 이런 분들인데 나이가 다 40대 중반에서 50이에요. 그런데도 서슴없이 가서 그런 훈련을 한 거죠. 와, 굉장히 오랜 시간 저도 작전을 수행하고 훈련을 했지만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40대 중반에서 50세라니. 와, 이렇게 하루아침에 훈련을 받는다. 그런 나이에.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이거를 만들려고 지금 훈련을 기획한 사람도 훈련을 받는 사람도 몇 달 안에 지금 이거를 요원을 만들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신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훈련이었을 거예요. 아주 힘든 훈련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뭐 기꺼이 험지에 가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한국 측 요원들이 있는 거고, 이 네포 프로젝트 처음에 얘기할 때는 재미아닌 사회에서는 그게 무슨 독립운동이냐, 미군 부대 들어와서 그냥 밥이나 먹고 훈련이나 받고 나온 것 아니냐. 근데 그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한 얘기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훈련인데 목숨을 걸고 하는 훈련이거든요. 지금의 특수부대도 사실 이 당시에 했던 훈련들을 지금 똑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뭔가 뜨거운 감정이 들면서도 특수부대 후배로서 뭉클하고 존경의 마음이 가득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다면 자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 선배님처럼 기꺼이 내 목숨을 바쳐서 나라가 구해질 수 있다면 훈련에 참가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더 많은 청춘들에게 알려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역 훈련을 통과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조국의 광복입니다. 이 간절했던 염원이 평범하기 그지없던 민간인을 미군 최고 특수부대 첩보요원으로 말 그대로 인간병기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선배님들. 미국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비용과 장비를 들여서 한반도에 침투해야 하는 건데 능력 없는 요원을 보낼 수는 없었겠죠. 고한빈 실장은 무엇보다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전술을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하게 꼽습니다. 사실 제일 재밌는 게 그게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선전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현지에 도착했을 때 내가 잘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우리 일본과 싸울 뜻을 함께 해줄 현지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심리전 같은 걸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던 게 좀 특이하고요. 다 비슷한 시기 다른 OSS 요원들 교육에서는 보기 힘든 내용들이었거든요. 동일한 한민족한테 구사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민족이 같고 언어가 같으니까 뭐 좀 다른 접근이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포섭해서 대체 뭘 한다는 거죠? 그 넵코 프로젝트의 1단계 계획 같은 거죠. 넵코 프로젝트가 작동을 했을 때 요원들이 한반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들이 해야 됐던 역할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 후방의 저항 조직들을 규합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원들 스스로도 싸울 수 있지만 이미 지금 일제강점기에서 30여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던 그 우리 조선인들을 일본에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 요원들이 그 저항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로지 대한인만 참여가 가능했던 넵코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 바로
에이전트 장석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보조종국 COI와 미국 전략사무국 OSS에 모두 몸담았던 한국인 최초의 미국 첩보요원인데요. 물론 넵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사람이 제한적인 미주 한인 사회에서 더 이상 인재를 찾을 수 없었던 장석윤은 200명의 한인 포로가 있던 맥코이 수용소로 향합니다. 이분이 생각해낸 게 맥코이 포로 수용소에 한인 노무자가 있으니까 이분들 인터뷰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분이 변성명을 쓰고 잠입해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100명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사실은 포로를 전쟁에 이용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리에 포로 수용소장하고만 알고 비밀 공작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다 이런 걸 처음으로 장석윤 선생이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름이 올라 있고요. 왜 한국인 포로 김현일과 이종흥을 발탁한 겁니까? 잠입해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100명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그 중에서 굉장히 반일적이다. 그리고 애국심이 높다. 그리고 현지 지형에 맞고 또 의지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 만한 용감한 분들, 이런 분들을 맥코이 포로 수용소 출신으로 이름이 올라간 건 이 두 분뿐입니다. 그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한 첩보요원이 탄생했습니다. (1945년 8월 5일) 모든 훈련이 끝났습니다. 최정예 특수공작원으로 거듭난 19명의 대한인 요원들. 이제 간절하게 한반도에 잠입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1945년 8월 18일) 넵코 프로젝트의 D-Day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결사항전을 외치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작전 개시를 불과 3일 앞두고 해산 명령이 떨어집니다. 요원들은 각자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넵코 프로젝트 특수작전 요원 이종흥, 김현일은 하루아침에 다시 일본군 포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제네바 협약 위반을 덮으려 미국은 이들을 하와이 포로 수용소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다시 포로가 됩니다. 다르게 대우할 수 없으니까 포로 수용소에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죠. 이 박순동 선생이 쓴 같이 하와이 포로 수용소로 보내진 학병 출신 박순동이 있습니다. 그는 왜 조국으로 보내주지 않느냐며 격하게 항의했는데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벌써 사선을 여러 번 넘어서 미국과 함께 자기는 동맹이고 같은 숙적인 일본을 상대로 싸운다고 했는데 전쟁 끝나니까 자기가 포로 대우를 다시 받는 1965년 박순동은 수기 모멸의 시대에 이때를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에게 민족이 있고 사냐가 있다. 그러나 우리를 받아줄 나라가 없어. 우리는 국민도 아니고
영토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평초처럼 버마로, 미국으로 떠나 돌아다녔다. 넵코 프로젝트의 전모가 담긴 모멸의 시대 박순동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의 장하림으로, 조정래 작가 소설 태백산맥의 김범으로 재탄생합니다. 여명의 눈동자, 거기에 장하림이 거기 나온 박순동이에요. 박순동이라고 하는 분이 조정래 씨의 외삼촌이에요. 안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한국 소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에이전트 A, 유일한 회장은 자신이 넵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을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1995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취소됐지만 넵코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자제분들이 사실은 당시에는 유일한 선생을 이해를 못했어요.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한국 독립을 위해서 특별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실천을 했지만 평생 그걸 또 내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점도 본받을 만한 점이죠. 묻습니다. 작전명 넵코. 실패한 프로젝트입니까? 아니, 실패한 작전이라고 보면 안 되죠. 실패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이제 실행 단계에서 중단됐을 뿐이지 한미 공동 작전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것이었거든요. 뭐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쉬운 면이고, 한국인의 반일 의지, 대일 항전 의지와 미국의 대일 승전 의지가 결합되어 있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패란 말은 우스꽝스럽죠. 또 실제로 타당성이 굉장히 높았던 작전을 단지 실행을 하지 않았다고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뭐 여기 참여했던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연합국의 전쟁 노력을 전부 다 폄하하는 표현이 될 것이고요.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넵코 프로젝트가 실행됐다면 우리는 얼마나 다른 역사를 가졌을까요? 아니, 일본 침투가 제일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됐으면 이제 물론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이 2차 대전, 대일전, 종전에 기여하는 조그만 공로나 기여를 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분들 상당수가 아마 자신의 목숨을 걸으셨어야 했겠죠. 성공했다라면 아마 이 요원들을 필두로 한반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무장저항 운동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승전국의 지위로서 그 이후 재편되는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를 냈던 그 수많은 승전국들 사이에 대한민국의 목소리도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작전이 실행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만약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과 다른 대한민국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다소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2025년 8월 김현일, 이종흥 두 분의 서운으로 19분의 요원들 가운데 15분이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넵코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을 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육부자! 호리가라! 천문이 삼아! 중대 임무는 적 군사 주요시설인 통신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적의 통신망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다. 현시험부로 침투를 개시한다.
1945년 넵코 요원들의 열망이 2025년 대한민국 젊은 청춘들에게 이어집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버리고 목숨도 바치려 했던 요원들에게 존경을 담아 단결.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 마스터 최영재였습니다.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실행을 준비했던 그 마음,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유로, 또 다른 노력들로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넵코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선배님들이 실제로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아, 내가 가야 되는데. 저도 현역 시절에 실제 작전을 넵코 프로젝트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십 명이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했던 사례가 있고, 그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유서를 썼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2달이 가까운 시기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출동만을 기다리면서 제가 입고 있었던 군복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수위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꾸 이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출동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구출하고 싶었고, 그렇게 순직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고, 보내주지 않는 국가에 사실 원망도 했고, 가서 구하고 싶은데 보내주지 않는 현실을 괴로워했고,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그 당시엔 들었습니다. 많은 선배들과 그리고 손조들께서 이런 역사의 뒤쪽에 계실 거라는 또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만난다면 그냥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한 차원 선택에 후회가 되시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고마워할 겁니다.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선배님들을 기억할 겁니다. 영원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울컥해가지고. 와, 처음이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진짜. 와, 녹음하면서 눈물을. YTN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집 기획 100년의 인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5편 작전명 넵코. 지금까지 기획연출 이은지, 글구성 박정래, 조연출 문정민, 음악 최형원.
그리고 나레이션의 마스터 최영재였습니다. 단결. 내일 이 시간에는 YTN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집 기획 100년의 인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6편 조선의 소년들이여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본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